이게 매일 너무 높다면 다이어트는 매일 의지력을 시험하는 일이 됩니다. 반대로 먹고 싶은 정도 자체를 낮출 수 있다면 똑같이 덜 먹어도 훨씬 덜 힘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이어트를 보는 질문 자체가 조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살이 많이 빠집니다. 비만이 있고 당뇨병은 없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두 약을 직접 비교한 연구에서는 72주 동안 위고비의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는 평균 13.7%, 마운자로의 성분인 터제파타이드는 평균 20.2%의 체중이 감소했습니다. 100kg인 사람이라면 평균적으로 세마글루타이드는 약 86kg, 터제파타이드는 약 80kg 정도가 된 겁니다. 엄청난 효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연구보다 오히려 다른 연구의 숫자 하나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3분의 2, 세마글루타이드를 68주 동안 사용했던 사람들을 약과 연구의 생활습관 중재를 종료한 뒤 1년 동안 추가로 추적했습니다. 세마글루타이드군은 치료기간 동안 평균 17.3%의 체중을 감량했는데 1년 뒤에는 감량했던 체중의 약 3분의 2가 다시 증가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약을 끊었을 때 체중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위고비는 계속 맞아야 하는 약인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래 써야 할 수도 있다 라는 사실 자체가 위고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상했습니다. 살을 빼려고 약을 사용했는데 약을 끊으니까 다시 찌고 그래서 다시 약을 사용해야 한다면 이게 제대로 된 해결책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는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비만을 어떤 상태로 보느냐입니다. 비만은 단순히 갑자기 걸리는 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동안 생활하면서 모인 생활 습관, 생활 패턴, 그리고 주변 환경 등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서서히 진행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적응된 생활 패턴과 환경 등을 무시하고 체중을 크게 감량하면 허기가 증가하고 식욕과 관련된 여러 생리적 신호가 체중을 다시 올리는 방향으로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체중 감량 후 이런 변화가 1년 뒤에도 일부 지속됐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WHO 역시 비만을 만성적이고 재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 보고 GLP-1 계열 치료를 생활습관 관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장기 치료 옵션으로 다룹니다. 다만 장기 효과와 안전성, 중단 이후 관리 등의 아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권고 자체도 조건부입니다. 그러면 비만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오래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고혈압 약을 오래 먹는다고 해서 평생 먹을 수도 있으니까 잘못된 치료다 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비만 때문에 건강 위험이 높거나 반복해서 체중을 감량해도 다시 체중이 증가하고 생활습관 관리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고비는 오래 맞아야 할 수도 있으니까 나쁜 약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제가 정말 궁금했던 질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치료가 필요한 비만은 그렇다고 치고요. 건강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냥 5kg 정도 빼고 싶은 사람도 효과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살을 빼고 싶다는 욕망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좀 더 멋진 몸을 만들고 싶을 수도 있고 옷을 더 예쁘게 입고 싶을 수도 있고 체지방을 줄여서 더 건강하게 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이유로 운동하고 몸을 관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다이어트가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먼저 식욕을 약으로 낮추는 게 항상 최선일까? 이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름까지 5kg을 빼고 싶어서 위고비를 시작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빠졌습니다. 목표 체중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요? 밤마다 음식이 당겼던 생활은 그대로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배달을 시키던 패턴도 그대로고 식사를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웠던 것도 그대로고 왜 특정 상황에서 식욕이 강해지는지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다면 약을 사용하지 않게 된 뒤에는 다시 같은 문제와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약은 내 식욕을 줄여줄 수 있지만 내가 왜 특정 상황에서 계속 먹고 싶어지는지까지 자동으로 알려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고비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약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왜 계속 먹고 싶은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약을 생각해보자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오히려 위고비의 효과를 살펴보다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약은 뭘 바꿨길래 체중이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걸까요? 사람의 지방을 엄청나게 많이 태워주는 걸까요? 적어도 위고비의 체중 감소 효과를 이해할 때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훨씬 단순합니다. 사람이 덜 먹습니다. 비만 성인 72명을 대상으로 한 그룹에는 세마글루타이드 2.4mg을, 다른 그룹에는 위약을 사용한 20주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점심을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 세마글루타이드를 사용한 사람들은 그 식사에서 위약군보다 약 35% 적은 에너지를 섭취했습니다.
허기도 줄었고 포만감은 높아졌고 음식 갈망은 약해졌고 먹는 행동을 통제하기도 쉬워졌습니다. 그러면 결국 더 잘 참게 된 게 아니라 애초에 먹고 싶은 정도가 줄어든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이게 위고비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위고비를 맞았다고 해서 갑자기 성실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다이어트 의지가 강해진 것도 아니고 치킨을 눈앞에 두고 이를 악물고 참는 능력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치킨과 싸워야 하는 정도가 달라진 겁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늘 치킨을 먹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침부터 치킨이 생각납니다. 점심을 먹고도 생각납니다. 퇴근하는 길에도 생각납니다. 집에 와서는 배달앱을 열었다가 닫고 냉장고도 한번 열어봅니다. 그래도 끝까지 참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오늘 치킨 생각이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결과만 보면 같습니다. 둘 다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의 난이도도 같았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우리는 보통 다이어트를 평가할 때 얼마나 먹었는지, 몇 칼로리를 먹었는지, 참았는지, 못 참았는지, 체중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나오기 전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는가? 이게 매일 너무 높다면 다이어트는 매일 의지력을 시험하는 일이 됩니다. 반대로 먹고 싶은 정도 자체를 낮출 수 있다면 똑같이 덜 먹어도 훨씬 덜 힘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이어트를 보는 질문 자체가 조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참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나는 이렇게 자주 참아야 하는 상태가 되지?를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덜 먹고 싶게 만드는 건 약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위고비를 안 쓰는 사람은 먹고 싶은 정도를 어떻게 낮추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선을 하나 그어야 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서 위고비와 똑같은 양리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식욕이 올라오는 이유가 항상 하나뿐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약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내 식욕을 계속 높이는 요인들 가운데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가 아니라 나는 지금 왜 먹고 싶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점심을 먹고 7시간이 지나서 실제로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저녁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밥은 더 못 먹겠습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 먹을래? 라고 하면 먹고 싶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평소에는 괜찮다가 회사에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은 날만 치킨이나 떡볶이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매일 밤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켜면 배가 고픈지도 모르겠는데 자연스럽게 과자를 가져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먹고 싶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일어난 일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 식행동 연구에서도 식욕을 하나의 특성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성인 식행동 질문지인 AEBQ에서도 허기, 음식 반응성, 감정적 과식, 음식을 즐기는 정도, 포만 반응성 등 여러 식행동 특성을 나눠서 봅니다. 또 식욕 연구에서는 먹는 도중 식사를 끝내게 만드는 과정과 식사가 끝난 뒤 다시 먹고 싶어질 때까지 포만감이 지속되는 과정도 구분해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연구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을 토대로 실생활에서 확인하기 쉽게 6가지 상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건 인간의 식욕이 과학적으로 정확히 6종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동시에 겹칠 수도 있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6유형으로 나누려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순간에 무엇부터 확인할지를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는 실제 허기입니다. 먼저 볼 건 무슨 음식이 먹고 싶은가 보다 나는 지금 실제로 얼마나 배가 고픈가 입니다. 마지막 식사 이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배가 비어있는 느낌처럼 평소 자신에게 나타나는 허기 신호가 있는지도 같이 봅니다. 특정 음식 하나가 유독 강하게 당기는지는 실제 허기와 음식 갈망을 구분하는 보조적인 정보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지금 실제로 얼마나 배가 고픈가? 입니다. 두 번째는 식사를 시작한 뒤의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배가 차기 시작했는데도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 라는 느낌이 약하고 먹던 음식을 계속 먹습니다. 연구에서는 먹는 중 식사를 끝내게 만드는 과정을 따로 구분해서 봅니다. 영상에서는 쉽게 식사 종료 신호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꽤 강한 편이었습니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배가 얼마나 찼는지보다 눈앞에 음식이 남아있는지가 더 중요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배가 차기 시작해도 계속 먹는가? 입니다. 잠깐만요. 먹기 시작하면 많이 먹는 거랑 밥 먹고 얼마 안 돼서 다시 배고파지는 건 조금 다른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두 번째는 먹는 중에 언제 멈추느냐이고 세 번째는 식사를 끝낸 뒤 포만감이 얼마나 유지되느냐입니다. 식사를 할 때는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더 먹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허기가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식사 종료보다 식후 포만감의 지속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충분히 먹고 잘 끝냈는데도 너무 빨리 다시 배고파지는가? 입니다. 먹기 전에는 허기, 먹는 중에는 식사 종료, 먹은 뒤에는 포만 지속 이렇게 세 단계로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배가 고프지 않아도 음식을 원합니다. 저녁을 충분히 먹었습니다. 밥 한 공기를 더 먹으라고 하면 싫습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은 먹고 싶습니다. 이걸 아직 배가 고픈가 보다 라고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식욕에는 허기뿐 아니라 음식의 보상과 즐거움도 관여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질문은 나는 지금 배가 고픈 건가? 아니면 특정 음식 자체를 원하는 건가? 입니다. 다섯 번째는 감정입니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 심심함 같은 감정이 생겼을 때 먹고 싶은 마음도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경우입니다. AEBQ에서도 이모셔널 오버이팅, 감정적 과식을 별도의 식행동 특성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스트레스 받은 날 야식을 한 번 먹었다고 나는 감정적 과식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봐야 하는 건 반복입니다. 비슷한 감정이 나타날 때마다 먹고 싶은 마음도 같이 올라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은 나는 지금 배가 고픈 건가 아니면 음식으로 기분을 바꾸고 싶은 건가? 입니다. 마지막은 환경과 습관입니다. 밤 10시, 소파, 유튜브, 넷플릭스, 게임, 배달앱, 편의점, 음식 냄새. 음식과 반복해서 연결된 상황 자체가 먹고 싶은 마음을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순서를 한번 보는 겁니다. 내가 먹고 싶어서 배달앱을 켠 건지, 배달앱을 본 다음 갑자기 먹고 싶어진 건지.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유를 알아냈다고 식욕이 갑자기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다이어트 하려면 어느 정도는 덜 먹고 참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유를 안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식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체중을 줄이려면 결국 장기적으로 섭취와 소비의 균형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그 에너지 균형을 무엇이 만들어내느냐입니다. 칼로리는 체중 변화의 결과를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왜 어떤 사람은 매일 밤 500칼로리를 더 먹게 되는지, 왜 어떤 사람은 식사를 끝내기가 어렵고 왜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음식을 찾게 되는지는 칼로리 숫자 하나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칼로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결과를 바꾸려면 그 결과를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과정도 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7시간을 먹지 않아서 배가 고픈 사람과 배는 부른데 아이스크림만 원하는 사람, 스트레스 받은 날마다 배달시키는 사람과 유튜브를 켜면 자동으로 과자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같은 해결책을 주는 게 맞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경우에 너무 쉽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참아, 적게 먹어, 의지를 가져. 물론 때로는 참아야 합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식욕과 의지력으로 싸워야 한다면 저는 그 싸움 자체를 조금 줄일 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면 위고비에서 가져오고 싶은 건 약을 맞아라도 아니고 약을 맞지 마라도 아니네요. 맞습니다. 비만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위고비나 마운자로와 같은 약물이 강력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오래 써야 할 수도 있으니까 생활 습관으로만 해결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한 상황도 아닌데 단순히 다이어트가 힘들다는 이유로 바로 약부터 생각하고 있다면 위고비를 보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주 먹고 싶을까? 약을 쓰지 않고도 내 식욕을 흔드는 요소 중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위고비를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13.7%라는 숫자도 20.2%라는 숫자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의지력을 바꾸지 않아도 먹고 싶은 정도가 달라지면 다이어트의 난이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음식이 강하게 먹고 싶어질 때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나는 실제로 배가 고픈가? 배가 차도 계속 먹는가? 먹고 나서 너무 빨리 다시 배고파지는가? 배는 부른데 특정 음식만 원하는가? 특정 감정과 함께 식욕이 올라오는가? 아니면 어떤 상황을 만난 뒤 먹고 싶어진 건가? 한두 번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복되는 패턴만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식욕이 센 사람이다 라는 막연한 문제보다 나는 오후에 허기가 너무 강해진다, 나는 저녁 식사 후에도 단 음식이 계속 당긴다, 나는 스트레스 받은 날에 배달 음식을 찾는다 처럼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더 잘 참는 방법부터 찾기 전에 왜 계속 참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지부터 보자는 거네요. 맞습니다. 제가 위고비를 보면서 가져가고 싶은 다이어트의 힌트는 그겁니다. 더 강하게 참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애초에 덜 참아도 되는 상태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내 식욕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6가지를 하나씩 나눠서 왜 이런 식욕이 생기는지, 그리고 실제 연구에서는 어떤 방법이 이런 식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됐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